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딸아이가 아빠, 사랑해요라며 안겨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65세인 저로서는 그 따스한 목소리가 세상 전부였는데 심장이 멈출 뻔한 그 순간 딸에게서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아빠, 1,000만 원이라니 저희도 힘들어요. 하지만 며칠 뒤 본 사진 한 장이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평생 딸바보였던 아버지를 이토록 냉정하게 만들었을까요? 윤 사장님, 정말 맛있어요. 단골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메우던 평범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65세인 윤광호는 앞치마를 두른 채 국수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내어놓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 이제 이 작은 식당과 딸 윤지혜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저녁 무렵 34세인 지혜가 남편과 함께 식당에 들렀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아버지 눈에 예뻤습니다. 지혜야, 너희 먹을 것 좀 싸줄까? 괜찮아요, 아빠. 우리 이제 외식 자주 하거든요. 사위인 박민수는 시계를 힐끔 보며 재촉했습니다. 여보, 우리 늦겠어. 아버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광호는 혼자 남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여 속삭였습니다. 딸내미가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하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지혜 부부가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여보, 아빠가 갖고 있는 그 창고 부지 말이야. 혹시 팔 생각 없을까? 아직 아니야. 너무 노골적으로 물어보면 의심받아. 며칠 뒤 광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지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더니 이내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누구 없나요? 하지만 새벽 시간, 상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신히 119에 신고한 광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그의 곁에는 의사 한 명만이 서 있었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심근경색 초기 단계입니다. 스텐트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발작이 올지 모릅니다. 수술이요? 네. 최소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가족분께 연락드릴까요? 광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잔고는 고작 40만 원. 딸에게 전화를 거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혜야, 아빠야. 아빠, 이 시간에 왜요?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아빠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어. 수술을 해야 하는데 전화 너머로 지혜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정말. 하필이면 지금요? 아빠, 얼마나 들어요? 1,000만 원이래. 그 순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광호의 심장이 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저희도 지금 대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게다가 회사 투자건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지혜야, 아빠가 우선 약물 치료부터 받으시고 저희가 돈 마련되면 그때 다시 상의해요. 죄송해요, 아빠. 뚝뚝 전화가 끊어진 후 경실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광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딸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자신이 죽을 고비에 처하자 외면당했다는 현실이 심장 통증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래, 딸도 이제 자기 생활이 있는 거지. 하지만 광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 자신이 보게 될 충격적인 진실을. 아버님, 오늘 퇴원하시죠? 혈압약만 잘 드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간호사의 말에 광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수술은 받지 못했지만
응급처치와 약물 치료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빨리 수술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온 광호는 며칠간 식당 문을 닫고 쉬었습니다. 몸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딸에게서는 퇴원 후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빠, 몸은 괜찮으신가요? 옆집 미용실을 운영하는 50대 중반의 이순자가 반찬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고마워요. 순자 씨, 덕분에 잘 먹고 있어요. 아이고, 지혜 씨는 요즘 왜 안 보여요? 아버님이 아프셨는데. 광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쁘겠죠, 뭐. 젊은 사람들은 할 일이 많으니까. 며칠 뒤 순자가 또다시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광호 씨, 잠깐 이거 좀 보세요. 그녀가 내민 휴대폰 화면에는 SNS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지혜가 샴페인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배경은 강남의 유명 호텔이었습니다. 이게 지혜가? 네. 제 친구가 보내준 건데 장모님 칠순 잔치래요. 어제 열렸다고 하네요. 광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지혜뿐만 아니라 사위 민수도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비싼 와인들이 즐비했고 꽃장식만 해도 수백만 원은 들어 보였습니다. 이 잔치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순자의 친구가 올린 댓글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와, 진짜 대박. 이런 잔치 한번 해보고 싶다. 최소 억대는 들어갔을 듯. 광호는 휴대폰을 순자에게 돌려주며 벽에 기댔습니다. 며칠 전 저희도 대출 때문에 힘들어요라고 했던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수술비 1,000만 원은 없다면서 장모 잔치에는 억대를 쓰는구나. 가슴이 다시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심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밤 광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날들. 지혜의 결혼식 비용으로 적금을 모두 털었던 일. 아내의 병원비와 장례비까지 모자라 빚을 내가며 치렀던 그 모든 순간들. 내가 뭘 위해 살았나. 다음 날 아침 식당을 열려고 나온 광호의 앞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 맞으시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한동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장도현이에요. 30년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잖아요. 아, 도현이구나. 이제 보니 알겠다. 광호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도현은 예전보다 훨씬 품위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식당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안색이 안 좋으신데 혹시 어디 아프세요? 광호는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의사예요. 심혈관 전문이죠. 혹시 최근에 찍은 검사 결과 있으세요? 아, 그렇구나. 도연이가 의사가 됐다니 참 대견하다. 도연은 광호의 검사 결과를 꼼꼼히 살펴본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당장 수술 받으셔야 해요.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아니야, 도연아.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선생님께서 예전에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문제였을 때도 끝까지 믿어주시고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 순간 광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친딸에게서 받지 못한 따뜻함을 넷째자에게서 받고 있다는 현실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선생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 광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가슴의 답답함이 말끔히 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제자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도연아, 정말 고마워. 어떻게 갚아야 할지. 선생님, 제가 더 감사하죠. 그런데 도연이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예전에 시골에 갖고 계시던 창고 부지 아직 소유하고 계세요? 그걸 어떻게 알았니? 제가 부동산 투자도 조금 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갖고 계신 그 일대가 곧 도시재생 사업지로 발표될 예정이래요. 보상금이 최소 70억은 넘을 거라고 하네요. 광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전 아내와 함께 농사 지으려고 산 그 땅이 그렇게 큰 돈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70억이라고? 정말이니? 네. 확실한 정보예요. 다음 달에 공식 발표 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는 비밀로 해두세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지혜와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수술 잘 되셨다니 다행이에요. 지혜의 목소리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애교까지 섞인 단 목소리였습니다. 누가 수술비를 대주셨어요? 정말 감사하네요. 민수도 평소보다 훨씬 정중한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이 자리를 뜨자 지혜가 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저희가 정말 잘 모실게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신경 못 써드려서 죄송했어요. 하지만 광호는 며칠 전 본 사진이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억대 잔치를 벌이면서도 아버지 수술비는 없다고 했던 그 모습이. 지혜야, 너희 요즘 사업이 잘 되나 보구나. 네. 그럭저럭요. 그러고 보니 장모님 칠순 잔치 잘했다며? 사진을 봤는데 정말 화려하더라. 그 순간 지혜와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친척들이 모금해서. 그래? 그런데 사위가 입은 정장도 참 비싸 보이던데. 수백만 원은 하겠더라. 민수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빌린 거예요. 대여한 거라서. 광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경실에는 온갖 음식과 보약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매일 찾아와 극진히 간병했습니다. 아빠, 입맛이 없으시죠? 제가 삼계탕 끓여왔어요. 아버님, 이 보약은 정말 비싼 거예요. 몸에 좋다니까 꼭 드세요. 하지만 밤중에 들린 대화가 광호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갖고 계신 땅이 정말 70억이 맞을까? 응. 내가 알아봤는데 확실해. 도시재생 사업 확정이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상속 서류를 받아내야 하는 거 아니야? 급하게 하면 의심받아. 천천히 아버지 마음을 돌려놓자. 광호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돈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서류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니까 재산 관리가 힘드시죠?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봉투 안에는 재산 위임장과 상속 동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모든 재산이 지혜 앞으로 넘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뭐니?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아버님께서 편하게 지내시라고. 광호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술비 1,000만 원도 없다던 딸이 이제는 70억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빠,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아빠는 그냥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 순간 광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져버렸습니다.
평생을 딸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결국 돈덩어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 생각해 볼게. 아버님, 오래 생각하실 것도 없이 생각해 본다고 했어. 광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커졌습니다. 지혜와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광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습니다. 돈에 눈이 먼 딸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내 재산을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써야겠어. 광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도장 찍는 것만 남았어요.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민수가 다시 한번 서류를 밀어넣으며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광호는 서류를 덮어버렸습니다. 아직 결정 못했어. 아버님,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어차피 지혜가 상속받을 건데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내가 언제 죽는다고 그래? 광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지혜가 재빨리 개입했습니다. 아빠, 그런 뜻이 아니라 단순히 관리 차원에서. 관리? 너희가 내 재산을 관리한다고? 아빠, 왜 그러세요? 저희가 잘못한 게 있나요? 지혜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호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솔직히 말해봐. 너희가 나를 걱정하는 거야? 아니면 내 땅을 걱정하는 거야?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70억짜리 땅 말이야. 그 순간 지혜와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광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님,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너희가 밤중에 떠든 소리를 다 들었어. 민수가 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버님, 오해예요. 저희는 정말 아버님을 위해서 내 수술비 1,000만 원도 없다던 너희가. 광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옆 병실에서도 소음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아빠, 목소리 좀 낮춰요. 다른 환자들한테 피해?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끼친다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도현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지혜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환자분이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저희는 가족인데요. 민수가 반발했지만 도현은 단호했습니다. 의사의 지시입니다. 지혜와 민수가 나간 후 도현이 광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도현아, 나 참 바보였구나. 평생을 딸을 위해 살았는데. 광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결심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이니? 네, 선생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요. 그날 밤, 광호는 도현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현아, 변호사 소개 좀 해줄 수 있니? 변호사요? 무슨 일이시라고? 내 재산을 기부하려고 해. 도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부요? 응. 지역 장학재단에 전부 기부할 거야. 너처럼 가난해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 정말로 그러실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 딸이 그 돈으로 또 사치나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꿈을 키우는 데 쓰이는 게 낫지 않겠니? 도현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믿을 만한 변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도현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광호는 자신의 결정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모든 재산을 지역 장학재단에 기부하되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비밀로 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공증까지 마치시면 법적으로 완전히 효력을 갖게 됩니다. 정말 확신하시는 거죠?
네, 확신합니다.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혜와 민수가 들어오다가 변호사를 보고 멈춰섰습니다. 아빠, 변호사는 왜? 광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유언장 좀 작성하려고. 유언장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미리 정리해둬야지. 민수가 급히 물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 공증사무소에서 뵙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지혜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진짜 효도할게요. 지혜야, 이제 늦었어. 아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광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술비를 구걸할 때는 없다던 돈이 70억이 걸리자 갑자기 나타난 효심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보여준 게 뭐야? 돈에 대한 관심뿐이었잖아. 그날 밤 지혜는 병실에서 울며 매달렸지만 광호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첫 번째 곡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민수가 다시 한번 간청했지만 광호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공증사무소에서 모든 절차를 마칠 예정이었습니다. 생각은 이미 끝났어. 내일 오전에 공증받고 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도. 지혜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혜야, 일어나. 안 일어나요. 아빠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병실 밖에서 간병인들과 다른 환자 가족들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광호는 창피함을 느꼈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럼 계속 있어. 난 내 할 일 하겠어. 그날 밤 지혜와 민수는 병실 밖에서 급히 작전회의를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70억이 날아가는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고집스러우실 줄 몰랐어.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 해.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까? 민수는 스마트폰으로 급히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한 듯 눈빛이 변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치매나 정신적 문제가 있으면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 있대. 치매? 아버지는 멀쩡하신데 증명만 하면 돼. 최근에 심장 수술 받으셨으니까 정신적 충격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주장할 수 있을 거야. 지혜는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할까?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해. 내일 공증 못 받게 하고 정신과 진단을 받게 해야겠어. 다음 날 아침 광호가 퇴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뭐야? 이 사람들은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이세요. 아버님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요. 광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과? 내가 왜 정신과를? 아버님, 최근에 수술 받으시고 정신적 충격이 컸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검사 받아보세요. 그때 지혜가 울먹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요즘 이상해요. 갑자기 재산을 다 기부한다고 하시고 예전 아빠가 아니에요. 뭐라고? 내가 이상하다고? 정신과 의사 중 한 명이 나섰습니다. 환자분, 간단한 검사만 받아보시면 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난 검사 받을 이유가 없어.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법적으로 정신상태 검증 없이는 유언장 작성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멀쩡한데 그럼 검사 받아서 증명하세요. 멀쩡하시다면 문제 없잖아요. 광호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검사를 거부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즉시 개입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환자분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왜 마음대로? 민수가 반박했습니다. 저희는 가족이고 아버님의 정신 상태가 걱정되어서. 정신 상태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 없으신데요. 하지만 갑자기 70억을 기부한다고 하시는 게 정상인가요? 도연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환자분의 자유의지입니다. 누가 간섭할 권리가 있나요? 그 순간 경실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보안요원들이 나타나 정신과 의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무허가로 진료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민수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가 급히 섭외한 가짜 의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아, 그게. 광호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사위가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세우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아버님, 오해예요. 정말로 걱정되어서. 걱정?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가짜 의사까지 동원했다고? 지혜도 당황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정말 의사가 아니라고?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보안요원들이 가짜 의사들을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광호는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지혜야, 내 남편이 이런 인간이었구나. 아빠,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하지만 광호는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하는 사위. 그리고 그것을 막지 못한 딸을 보며 마음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공증사무소에 가자, 도연아. 네, 선생님. 병실을 나서는 광호의 뒤로 지혜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아빠, 정말 마지막이에요? 정말 저희를 용서 안 하실 거예요? 광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릴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윤광호님, 기부 의사를 최종 확인합니다. 전체 재산 70억 원을 지역장학재단에 기부하시는 게 맞나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이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광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모든 것이 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광호의 재산은 이제 딸이 아닌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뜻깊은 결정을 하셨네요. 공증사무소를 나서며 도연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후회 안 하시죠? 전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야.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광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집 앞에 지혜와 민수뿐만 아니라 낯선 남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드디어 오셨네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당황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버님. 소개합니다. 이분은 박 변호사님이세요.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성이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혜 씨의 법적 대리인입니다. 법적 대리인? 뭔 소리야? 민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적 조치라니? 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윤광호님께서 최근 중대한 의료적 스트레스를 받으신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재산 처분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정신적 능력 결여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뭐라고? 내가 정신적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네, 저희는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했습니다. 윤지혜 씨가 아버님의 법정 후견인이 되어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광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는 정말 아빠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70억을 그냥 기부해버리시면 안 돼요.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든 그건 내 자유야. 하지만 가족으로서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저희는 이미 아버님의 땅에 대해 투자자들과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뭐라고? 70억짜리 개발 사업에 벌써 30억을 투자받았어요. 만약 이 계약이 파기되면 저희는 파산하게 됩니다. 광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땅을 팔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계약을?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위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진행한 거죠. 이제 와서 기부한다고 하시면 저희만 죽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큰 피해가 갑니다. 박 변호사가 추가 설명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미 임시 후견인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윤지혜 씨가 아버님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갖게 되었어요. 말도 안 돼. 내가 언제 그런 걸 동의했어?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정신적 능력 결여가 인정되면 가족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때 도연이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이 모든 절차가 합법적인 건가요? 환자는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증거가 있어요. 아버님께서 최근에 가짜 의사들과 상담하셨잖아요. 그 자체가 정신적 혼란의 증거죠. 그건 당신들이 조작한 거잖아요. 증명할 수 있나요? 저희는 단지 아버님이 이상한 의사들과 만나는 걸 목격했을 뿐이에요. 광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짜 의사 사건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돈을 뺏는 게. 지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최선이라고? 이게 최선이라고. 광호의 목소리가 커지자 박 변호사가 경고했습니다. 윤광호님, 지나친 흥분은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추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광호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악용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용히 하면 체념으로 보이고 화를 내면 정신이 이상하다고 할 것이었습니다. 좋아. 좋아. 너희가 이기는 거야. 광호는 힘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진짜 카드는 따로 있으니까. 그날 밤, 광호는 도연에게 비밀스러운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계획을 바꿔야겠어.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 전화 너머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실행하시겠어요? 그래. 내일이 딱 좋겠어. 광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와 민수는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법적 후견인 조치로 광호의 재산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제 70억이 우리 거야. 빚도 다 갚고 새 사업도 시작할 수 있겠어. 그래. 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세셔서 어쩔 수 없었어. 이게 다 가족을 위한 거야.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광호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지혜와 민수가 공증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기부 서류를 무효화하고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공증사무소에 도착하니 뜻밖의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함께 온 김수진 변호사였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윤지혜 씨, 이미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무슨 절차요? 윤광호님의 재산 기부 건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되었어요.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법정 후견인이 되었는데요. 그게 무효입니다. 무효라고요? 김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먼저 윤광호님의 정신감정 결과부터 보시죠. 서류를 펼치자 정식 의료진의 정신과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정밀 검사 결과 윤광호님은 완전히 정상이라고 판정되었습니다.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 이런 검사를 받으셨어요? 어젯밤입니다. 당신들이 가짜 의사들을 동원한 직후에 말이죠. 민수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미 투자자들과 그것도 확인해 봤습니다.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말한 30억 투자 계약.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더군요. 뭐라고요? 가짜 계약서였어요. 투자자라고 한 사람들도 모두 알바였고요. 김 변조사가 추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박민수 씨가 고용한 가짜 투자자들의 진술서입니다. 모두 돈을 받고 연기한 거라고 자백했어요. 민수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아버님을 설득하기 위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때 공증사무소 문이 열리며 광호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지혜가 달려갔지만 광호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지혜야, 이제 진실을 말해줄 시간이야. 무슨 진실이요? 광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인 줄 알았니? 여의가 내 땅을 노린다는 걸 언제부터 알았는지 궁금하지? 아빠, 무슨 말씀을?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광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 땅 시세를 알아보러 갔을 때부터 말이야. 그 중개업소 사장이 내 오랜 친구거든.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그럼 아버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건가요? 그래. 너희가 어떤 수를 쓸지도 다 예상했어. 가짜 의사 동원하는 것까지 말이야. 지혜가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모르는 척 하셨어요? 너희가 얼마나 악독한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혹시라도 진짜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을까 해서. 광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내 기대를 완전히 배신했어.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하고 가짜 계약까지 만들어가며 속이려고 했지. 김 변호사가 최종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윤광호님의 모든 재산은 합법적으로 지역장학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이는 완전히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내린 자유로운 의사 결정입니다. 지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 정말 저희를 용서할 수 없으세요? 광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혜야, 너는 내 수술비 1,000만 원도 없다고 했어. 그런데 장모 잔치에는 억대를 썼지. 그게 바로 너의 진심이었어. 아빠, 그건. 그리고 민수, 너는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했어. 가짜 의사들까지 동원해서 말이야.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너희와는 인연을 끊겠어. 내 재산은 너희보다 훨씬 가치 있는 곳에 쓰일 거야. 도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고로 박민수 씨는 사기 혐의로 고발될 예정입니다. 가짜 투자 계약과 가짜 의사 동원건으로 말이죠. 지혜와 민수는 절망에 빠진 채 공증사무소를 나섰습니다. 70억의 꿈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법적 문제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광호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복수가 끝났구나. 3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날, 광호는 시골 마을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는 단풍이 물든 산이 보였고 마당에는 그가 직접 가꾼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옆집에 사는 10살 민지가 할머니가 끓인 미역국을 가져왔습니다. 광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할머니께도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네, 할아버지. 그런데 오늘도 편지 왔어요. 민지가 건네준 편지 봉투에는 장학재단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광호는 설렘을 감추며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윤광호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의 장학금으로 서울대 의대에 입학한 김연수입니다. 시골에서 홀어머니와 살면서 의사의 꿈을 포기할 뻔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광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70억이라는 거액이 진짜 가치 있는 곳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뿌듯하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아니야, 민지야. 그냥 기뻐서 그래. 그날 오후 도연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안부를 확인하러 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건강하게 지내시네요. 도연이 덕분이지. 차 한잔 할까?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지혜 씨 소식은 들으셨어요? 광호는 잠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식?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수 씨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받으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지혜 씨가 작은 식당을 시작했대요. 혼자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던데. 광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자업자득이야. 하지만 선생님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도연아, 그 얘기는 그만하자. 난 이미 결정했어. 그날 밤, 광호는 혼자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가끔 지혜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30년 넘게 키운 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편지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의 재산으로 공부하는 수십 명의 학생들. 그들이 훗날 사회에 기여할 모습을 상상하면 후회는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낡은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광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뭐하러 왔어? 아빠,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미 늦었다고 했잖아.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혼자 식당 하면서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겠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데도 저를 위해서. 지금 와서 깨달아봤자 소용없어. 아빠,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광호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너는 이미 선택했어. 돈과 아버지 중에서 돈을 택했잖아. 아빠,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감수하며 살아가.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지혜는 한참을 문 앞에서 울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광호는 그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결심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광호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끔 마을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농사일을 도우며 보람찬 나날을 보냈습니다. 장학재단에서는 정기적으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현재까지 80명의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고 그중 일부는 이미 사회에 나가 각자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의사가 된 제가 이제는 무료 진료소를 열어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장학금으로 교사가 된 저는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광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광호는 마당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선택한 것 같죠? 우리 딸은 잃었지만 수십 명의 자식을 얻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나무짚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광호는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배신감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다는 만족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지는 시골 마을에서 한 노인의 새로운 인생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랑으로 완성된 이야기였습니다.